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시민자 국회의원이신 도종환 님을 모시고 숲인문학 주제로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숲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강 시작에 앞서서 우리 협회 정경태 상임대표님의 축하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협회 정경태입니다. 전국의 숲해설가 협회 대표님들 그리고 전국의 우리 숲해설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협회는 심화특강 100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심화특강 1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우리 산림 전문가들은 숲이 사람에게, 사람이 숲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을 하고 뭉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도종환 국회의원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섭식꽃 당신의 시인으로 유명하십니다. 또 국회 정부에서는 문화관광체육자원을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활동에 익숙하실 때도 이렇게 오늘 우리 숲해설가들을 위해서 참석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 도종환 의원님은 중국 숲해설가협회 1기를 수료하신 숲해설가이십니다. 놀라셨죠? 숲해설가의 입장에서 또 시인의 입장에서 숲과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숲해설가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질 높은 숲해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제가 숲해설가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6개월 과정을 공부한 숲해설가 충북의 초기 멤버라는 거 모르셨죠? 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숲해설가 과정에서 맡아서 강의했던 이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최근 자료를 추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100회 특집으로 이렇게 심화과정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가슴 설레면서 옵니다. 사과꽃, 백꽃을 설명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런 말 한마디를 덧붙이면 어떨까요? 실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꽃나무들은 그 꽃이 크고 화려하지 않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나무들의 실한 열매가 열린다. 우리가 하는 해설에 인문학적 설명을 한두 줄 첨가하면서 그 해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해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월출산에 갔다 왔는데요. 능선이 참 예뻐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다 바위 벼랑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우리 삶도 곳곳이 벼랑일 때가 많은데 그 벼랑을 만나서 그 험한 능선으로 도리어 아름다운 자태를 이루고 있죠. 설악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팔에 많이 찾아가는 우리나라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산들은 다 험해요. 근데 그 험해서 아름다워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능선이 험할수록 산이 아름다운 것처럼 험한 그런 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삶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울 때가 있죠.
세 번째 문장은 조금 이따 시 전편을 보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봄에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피지요? 산수유. 생강나무 꽃이 제일 먼저 피지요? 그건 우리 다 알아요. 생강나무 꽃이 제일 먼저 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꽃이 핍니까? 개나리 펴요. 그 다음에는요? 개나리 피고 나면 진달래 피는데 그 사이에 벚꽃도 피죠? 그렇죠? 일찍 피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산수유 피면 고려에서 산수유 축제하고 또 벚꽃은 진해부터 시작해서 하루씩 쭉 옮겨오면서 벚꽃 축제들을 한 열흘 동안 서울 윤중로에서 축제할 때까지 한 열흘 동안 벚꽃 축제가 쭉 진행되죠. 올해처럼 이상기후로 진해에서 벚꽃 피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피는 바람에 모든 꽃 축제가 다 뒤엉켰는데 올해가 아닌 평년에는 꽃이 차례차례 피면서 올라왔어요.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 많이 보내고 그 꽃 밑에 가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그래서 축제도 하고 그래요. 이 꽃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생강나무 꽃의 특징, 그 다음에 개나리가 보여주는 특징, 진달래, 목련, 벚꽃, 차례차례 피는 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이 꽃들은 봄꽃이죠. 그렇죠? 먼저 피는 꽃이 먼저 사랑받죠? 먼저 박수받아요. 자, 그런데 국화는 언제 펴요? 이 꽃들이 박수받고 막 축제 벌이고 막 이럴 때 국화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가을에 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국화 꽃의 생체 리듬은 가을에 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펴요. 어떤 꽃은 먼저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펴요. 장미는 5월에 피지만 꽃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꽃은 이렇게 차례차례 피면서 먼저 피었다고 우쭐대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조금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노래보다 조금 늦어지면 우리는 절대 못 기다리죠. 그렇죠? 절대 못 기다려요. 다른 애들은 벚꽃처럼 활짝 폈는데 우리 애는 어째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어쩌면 국화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 애가 어쩌면 구절초와 같은 소박한 향기를 가진 그런 아이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아이는 얼마나 엄마가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는 동안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본 적은 있었나요?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피었느냐 늦게 피었느냐가 아니라 아름답게 피었다 가느냐 아니냐 이에요 라고 해설할 때 같이 해주신 적 있나요? 이렇게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꽃은 먼저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피지만 벚꽃은 봄에 피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국화는 가을에 피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운명이. 그 꽃의 운명이. 그래서 언제 피었느냐 빨리 피었냐 늦게 피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자기가 꼭 피할 그때 아름답게 피었다 가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꽃들을 해설을 해주다가 그 안에서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해설가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숲과 함께 숲에 사람도 살다 보면 향기가 점점 짙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빛깔이 하루 종일 비에 젖은 라일락 꽃의 빛깔이 빗속에서 여전히 보랏빛을 지니고 있는 걸 보고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이 이런 시를 쓰게 했어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피는 꽃이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씻기면 연보라 여린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해주려고 라일락 꽃이 지나가는 나를 향기로 불렀나 보다 생각하고 맨 끝에 있는 요 두 행,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요 두 문장을 만나고 그리고 이 한 편의 시를 쓴 거예요. 세월의 비에 젖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녔던 고유한 빛깔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퇴색하죠. 빛깔도 향기도. 그런데 라일락 꽃은 하루 종일 젖었는데도 그 빛깔을 지니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또 역시 그 빛깔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꽃 한 송이보다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참 깊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코스모스하고 똑같이 생긴 꽃을 봤는데요. 색깔이 주황색이었어요. 뭐라? 주황색 코스모스는 없는 건데 코스모스는 무슨 색이죠? 흰색, 분홍, 자주 뭐 이런 색인데 주황색 코스모스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꽃일까 하고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들여다보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휘청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휘청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얘는 휘청하고 흔들리네? 그러면 늘 흔들리며 살았겠네? 늘 흔들리면서 살았겠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꽃잎에 빗방울인지 물방울인지가 맺혀 있어요. 아, 어젯밤에 비 왔나? 비가 왔으면 이 여린 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시달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그 빗방울을 양분 삼아서 또 이렇게 따뜻한 빛깔의 꽃을 피우는 거지. 그렇지.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지. 요 생각이 들었어요. 요 두 가지 생각이 이런 시를 쓰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도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꽃과 나무와 강과 산과 들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산과 들과 강과 꽃과 나무가 그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계국이 저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코스모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꽃이 뭘까?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코스모스 대신 귓가에 그렇게 많이 심어놓은 금계국,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금계국을 보고 처음에는 몰라서 걸음을 멈췄고 들여다보았고, 그러다가 꽃이 내게 해준 말, 두 줄의 말을 기억하고 그거를, 꽃이 해준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썼단 말이에요. 숲 해설을 하시는 여러분도 조금 더 어떤 꽃들과 친해지게 되고 어떤 나무와 더 가까워지고 어떤 새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되었다는 것은 그 새가 나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인도의 작가 아른다티 로이입니다. 단풍을 이유미 선생이나 식물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단풍의 저 빛깔은 변한 게 아니라 그 꽃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식물학자들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배우셨어요. 기온이 낮아지면 내부에 있던 저 빨간 붉은빛 또는 노란 빛깔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기온이 낮아지고 뭐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저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계곡 옆에 있는 단풍나무들이 더 붓다. 배웠잖아요. 다 우리 공부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 숲해설가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이 단풍의 의미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저는 단풍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차.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젠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가운데 좀 어려운 방하착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이건 불교에서 선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 법어이죠. 내려놓아라라는 말이죠. 내려놓아라.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새로 공부 시작하는 스님들과 또 아니면 법어를 들으러 온 불교 신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 방하착, 내려놓아라. 단풍을 숲에서 하시고 그 끝에 단풍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자기 생의 절정에 선다고 말한 시인도 있어요. 라고 해설을 곁들여 보시면 해설이 조금 더 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퇴계 선생님은 매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퇴계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뭔지 아시죠? 뭐죠? 매화분에 물을 주어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매화분에 물을 주어라 라고 오전에 말씀하시고 오후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매화를 좋아하셨어요.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가꾸셨어요. 하루는 아들 준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준아,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거니까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았어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특별한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나무를 가서 만져보라고 그러면 나무 둥치를 만지는 건데 나무 둥치, 나무 줄기를 만졌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그냥 다른 나무와 큰 차이 없는 특별하지 않은 그냥 딱딱하고 평범한 그런 나무였을 거예요. 매화가 옛 선비들에게 계속 거론되던 이유는 그 매화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혹독한 겨울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꽃을 피우는데 그 매화꽃은 5장의 꽃잎을 갖고 있는 이 매화꽃은 작고 조촐하고 소박합니다. 화려한 꽃이 아니에요. 작고 조촐하고 소박한 흰 꽃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그런 덕성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힘들고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크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욕망들이 내부에 다 있는데 매화를 보라는 거죠.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보상을 얻은 꽃이 작고 소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고 소박하고 은은한 그게 더 깊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매화를 그리게 했어요. 대나무를 그리게 하고 난초를 그리게 했잖아요. 교양 필수 과목이었어요. 공부하는 젊은 학동들에게 책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림도 가르쳤는데 그 그림이 주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소나무. 거기에 꼭 매화가 들어가요. 매화가 꽃을 며칠 정도 피우나요? 매화가 꽃 피우는 시기는 며칠 정도 돼요? 길어야 열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꽃을 피우지 않는 날은 몇 날이에요? 346일. 꽃을 피우는 시기보다 꽃을 피우지 않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물론 꽃 피우는 시기 때문에 그때 그 짧은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꽃 피운 그것 때문에 사랑받아요. 그렇지만 꽃이 지고 나서 이제 바로 잎이 나잖아요. 그 열흘만 지나보세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저게 매화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평범한 초록에 그냥 묻히면 무슨 나무인지 숲해설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런데 준아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아라 라고 했어요. 만져보았더니 다른 나무와 큰 차이가 없는 평범한 거칠거칠한 껍질을 가진 특별하지 않은 나무였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물어봤을 텐데 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숲해설가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 아버지 퇴계선생은 아들에게 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 평범함이 소중하다. 평범함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범한 날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는 것이에요. 특별한 날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날들의 평범한 시간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꿔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할 때 특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면 특별한 사랑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만나되 그 평범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때 특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물 하나하나에 깊은 이치가 들어있다. 꽃 한 종이 나무 한 그루에 삶의 깊은 이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경물이라고 해요. 그리하여 사물 속에 들어있는 꽃 한 종이 나무 한 그루 안에 들어있는 이치를 깨달아서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걸 치지라고 합니다. 경물, 첫 번째 경물, 두 번째 치지. 여러분들이 숲에서를 공부하는 것은 경물 그리고 치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물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이치를 깨닫는 것, 그리하여 치지,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성의, 그 다음에 정신, 요 네 가지가 뜻을 성실하게 가지고 정신, 마음을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요 네 가지가 먼저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의 선비들은 수신제가 이전에 갖춰야 될 네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로 사물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침대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깊은 삶의 이치를 만난다. 우리가 숲에서 하면서 요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경물 치지를. 경물 치지란 앞에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사물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이치를 깨달으면 치지, 온전한 지혜에 이른다는 말이고 이거는 성의 정신과 더불어서 수신제가 이전에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의 선비들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거부터 가르친 거예요. 매화나무를 만져보라고 하고 배나무를 그리라고 하고 소나무처럼 살아야 되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물에 빗대어서 가르쳤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리관물이라고 해요. 이리관물. 그러니까 관물이란 볼관자, 사물물자. 사물을 들여다보는 건데, 골똘히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삶의 이치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치로서, 써이자, 이치이자. 이치로서 사물을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그 꽃 이름, 꽃잎이 몇 개, 몇 월 달에 피는 꽃, 그 다음에 이건 어느 속에 속하는 건지, 이렇게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삶의 이치까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숲해설 공부 과정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상가 마이다 슈이치는 자연의 이치는 삶의 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삶의 이치, 그것은 삶의 참 본성이고 무엇보다 진리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삶의 본성과 참 본성과 진리 그 자체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자에는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이 법자는 배운다는 법자는 배운다는 뜻입니다. 배운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고 하늘은 진리에서 배우고 도에서 배우고 도는 자연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도법 자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뭘 배울까요? 땅은 정직하지. 뿌린 대로 거두지요. 땅은 많은 것들을 받아줘요. 땅은 많은 것들을 거기서 자라게 해요. 그렇지만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생이불유. 자라게 할 뿐. 꽃이든 나무든 거기서 자라게 할 뿐 그걸 불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치를 땅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생이불유의 큰 이치를 땅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대지에서. 서양적 사고에 익숙해지면 소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서양인들은 말을 할 때 나는 애가 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과 딸 하나씩 갖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집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어법이라고 에리프롬은 말을 합니다. 저는 이가 아파요라고 말을 할 걸 치통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할 때 소유의 관점에서 말하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다. 인법지, 사람은 땅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방식은 생이불유, 자라게 할 뿐 소유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라는 수월의 시를 보면 꽃을 소유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꽃을 꺾어갖고 오겠다는 말도 없어요. 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꽃은 거기 존재하고 그래서 거기 아름답게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만치 거리에서 바라보고 저만치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 그러면서 함께 공존해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존재하는 꽃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존하는 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새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과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배운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땅은 하늘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배울까요?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뭘 배울까요? 정연한 우주의 질서를 생각하게 되죠. 저 별들도 이 지구와 같이 크고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질서 정연하게 저렇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자전 또는 공전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우주의 그 깊은 그 의미와 비밀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가도 또 동시에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또 어떤 시인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이런 걸 노래하기도 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그 별을 바라보는 시인이 있단 말이에요. 별을 바라보면 북극성까지는 갈 수 없지만 저기 저 방향이 우리가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멈추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저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그냥 공간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은 도에서 배운다. 천법, 도. 그리고 그 도, 진리는 결국 다시 돌아오면 자연 속에 있다. 그 진리는 도법 자연이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해설하고 들어가 살려고 하는 저 자연 속의 진리가 이 깊은 수많은 진리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이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천지 여와 동근, 만물 여와 동체. 천지는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동학에서는 물물천사사천이라고 해요. 사물 하나하나에 다 하느님의 깊은 이치가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다람쥐 한 마리 안에 사물 하나하나마다 물이라는 거는 사물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하느님의 깊은 뜻이라고 해도 되고 하늘의 깊은 이치라고 해도 돼요. 그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사람의 가슴 속에도 하느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경인사상이에요.
사물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 그걸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게 경물사상이에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그러니 어찌 하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경천사상이에요. 이 세 개를 경천, 경인, 경물을 해월의 삼경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토대가 되는 건 경물사상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경물사상에 관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인,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왜? 짐승 한 마리 속에도 하느님의 깊은 뜻, 작은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도 작은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누가 감나무 가지를 쳐내고 나면 옛날에 할머니들은 거기다가 흙을 바르면서 뭐라고 막 중얼거리시죠. 그 하수구로 뜨거운 물을 내보내면서 그냥 안 내보내고 뜨거운 물 내려가요 이러셔요 할머니 옛날에. 그 뭐예요? 그 밑에서 그 속에 사는 미물들도 생명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 내려가요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스페셜 과정을 공부하면서 해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인간의 관점인 거죠. 그렇죠? 바퀴벌레 한 마리도 다 없애버리면 저 안에 있는 사수배인 저 슬러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방은 저건 독이 있는 거라서 나쁜 거고 나비는 괜찮은 거야가 아니고 나방 때문에 닭 맞을 거 싶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경물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했는데 이 1864년에 최재우 선생이 먼저 이 동학사상, 나중에 천도교가 되었는데 이걸 먼저 제1세 교도인 최재우 선생이 이런 걸 깨닫고 난 뒤에 순도를 하고 그걸 몰래 포교를 30년 동안 하면서 해월 선생이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상이 그 당시에는 반역사상이었어요. 천민도 소중하다고 그랬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양반만 소중한 존재라고 했으면 반역사상이 아니었을 텐데 농사 짓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여자도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으면 반역사상이 아니었을 텐데 여자의 가슴 속에도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른만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으면 반역사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도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소중한 인격적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손병희 선생이 다시 동학도인들을 재결집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3.1운동을 일으키지요. 이 조직과 자금으로,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으로 3.1운동을 기독교 목사님들과 함께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2명의 스님이 합해서 33인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3.1운동에 앞장을 서죠. 그런데 그들이 다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상해임시정부에 다 망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문화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김기전, 방정환, 이돈화, 정광조 이런 사람들이 다 해월의 외손자, 손병희의 둘째, 셋째, 사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성해방운동, 어린이해방운동, 개벽지를 통한 문화운동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반역사상이라고 했지만 여성도 우리가 똑같은 귀한 존재를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여성해방운동과 어린이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어린이날이
올해 5월 어린이날이 돌아오면 101주년 어린이날인데 전 세계에서 101주년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국제연맹 어린이 인권선언이 1924년에 발표되는데 우리나라 어린이 해방선언은 1923년에 발표됩니다. 100년 전에. 국제연맹, 유엔 이전에 국제연맹 어린이 권리선언을 만들어서 그걸 국제연맹이 채택하게 한 사람은 에글랜타인 젯이라는 영국 여성인데 그분이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듭니다. 그분보다 먼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합니다. 전단지 2만 1000장을 돌려가면서 운동을 하고요. 1923년에는 불교소년회 조선소년군, 즉 보이스카우트를 다 합쳐가지고서 어린이운동협회를 만들어서 더 대대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어린이날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 잡지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린이 운동이 앞장선 나라였는데 그 바탕에는 경인사상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도 소중한 존재. 사사천 물물천 하는 일마다 그 일에 하느님이 다 개입하고 관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해월선장님. 그래서 방아 찌러 갈 때 하느님 저 방아 찌러 갑니다. 하느님 저 방아 찍고 있어요. 하느님 저 방아를 스말 서대에 찧었습니다. 하느님 저 방아 찍고 돌아갑니다. 라고 늘 하느님과 대화하라고 했어요. 그걸 신고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반역사상으로 몰렸던 거죠. 이 인자는 남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똑같은 한 몸, 한 형제다라고 생각하라. 다른 사람과 내가 한 몸, 한 형제다라고 생각하라. 사물과 내가 한 몸, 한 형제라고 생각하라. 이거 청화스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나와 더불어 하나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주위에서 만나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시애틀 주장이 모든 이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반짝이는 소나무잎, 바닷가 모래밭, 짙은 숲속의 안개, 수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 민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다. 향기 나는 꽃은 우리의 자매다.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바위, 수풀의 이슬, 조랑말의 채원, 사람,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 워낙 유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시애틀 주장이 모든 이에게 보낸 이 편지, 긴 이 편지 원문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은 시애틀 주장이 모든 이에게 보낸 편지라고 검색어에 치시면 전문이 쫙 나오는데 전문 전체가 정말 훌륭한 명문장인데 이거는 인디안 주장이 미국인들이 원래 살던 인디안들에게 우리 살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에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땅을 좀 줬어요. 살으라고. 조금 더 땅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래서 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제는 땅을 넓혀오고 세력을 키워오면서 이제는 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인디안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은 땅을 우리한테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애틀 주장이 팔으라고 거의 그러니까 돈을 쳐주는데 거의 강제로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땅을 팔으라고 말을 듣고 답변을 한 거예요. 땅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땅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매매의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인디언들은. 땅은 이런 거예요.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 말입니까? 땅을 팔다니요? 땅을 팔지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는데 이걸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이거 금을 구워서 여기까지는 네 거고 내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팔려고 하니까 이제 다 총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강한 힘으로 억누르면서 팔으라고 하니까 팔기는 팔겠습니다. 많은 하면서 답변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고 땅 또한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가져가면 이렇게 대해주세요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주적 대가족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부 개척사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어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서부 개척사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인디언 멸망사인 거지.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기 살던 원주민들을 죽여가면서 나중에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그냥 가두고 나머지를 다 뺏어버리는 과정인 거죠. 그걸 이제 다 뺏고 그 무력으로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영화 같은 걸 만들고 뭐 이러면서 서부 개척 영화 만들고 거기 나오는 인디언들은 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뭐 이런 인물들로 그려 놓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심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편지는 알게 했어요. 저는 스페셜 과정 공부한 뒤에 연이어 읽은 책 중에 스코니어링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책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20살 차이 나는 니어링 부부의 삶을 다룬 책들은 우리나라에 여러 권 번역해서 소개되었고, 다 나는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요. 이 스콧 니어링이 대학 교수인데 교수직에서도 쫓겨나고 또 가족들로부터 대척당하고 그러면서 헬렌과 만나가지고 머먼트 숲속에 들어가서 농사지으면서 삽니다. 농사지으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어떤 때는 강연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저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면서 살았어요. 문명을 선택하지 않고 숲을 선택해서 숲에 들어가서 교수직도 내려놓고 쫓겨났지만 농사지으면서 살면서 남긴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숲으로 들어간 이유를 또 다르게 설명해요. 이 미국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서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 서구 문명은 전부 다 경쟁을 으뜸원리로 삼아서 세워진 문명이고 그래서 그 경쟁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회적 힘으로 작동하고 그것이 파괴와 대립과 적대와 전쟁을 일으켜 놓았고 그 전쟁을 맨 앞에서 수행하는 군대의 그 모험주의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래서 식민지로 삼고 거기서 약탈해서 그 약탈에 세운 경제라서 서구 문명이 일으킨 전쟁들은 대부분 거의 다 경제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순과 무지와 편견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스콧 니어링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서구 문명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제국주의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사회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쓴 찰스 다윈의 생각은 본래 그건 아니었어요. 찰스 다윈이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발견해낸 적자생존의 논리가 그리고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 자연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무조건 힘센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다라고 자연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숲을 바라볼 때 숲을 정글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하면서 정글의 법칙을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영상 화면, 메인 화면에 보면 고양이과 짐승들, 사자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치타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고양이과 짐승들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메인 화면에 항상 나와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메인 화면의 시작 영상이에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원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협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면, 자, 매하고 오리를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매하고 오리를 비교하면 날개는 매가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합니다. 부리는, 발톱은 매가 훨씬 더 강하고 억셉니다. 오리는 매와 비교하면 부리나 발톱도 형편없어요. 날개도 약해요. 그런데 그 강한 매하고 약한 오리하고 어떤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았어요? 어떤 개체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까? 오리가 훨씬 더 많아요. 매보다 오리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을 그럼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왜 약한 것이 훨씬 더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는가? 그것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매도 자연의 속자로 살아남았지만 오리도 약자인데 자연의 속자로 살아남은 것을 크로포트키는 이것도 진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뭐? 상호부조. 오리는 서로 도울 줄 알아요. 서로 잘 협력해요. 서로 잘 도울 줄 알아요. 이 상호부조와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 이것도 진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설명할 때 요거만 강한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적자를 강한 자로 해석해갖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생존의 원리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 이걸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정글에는 정말로 수많은 식물과 동물,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있어요. 그 밀림을 요거 하나, 약육강식의 원리 하나로만, 투쟁의 원리로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제인 구달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성 동물 행동학자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씩 연구를 하고 현장에서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책들을 모은 비투스 드렉셔의 휴머니즘의 동물학 이런 책을 보면은요, 원숭이 무리를 15년, 20년씩 원숭이 무리 120마리, 150마리를 사바나 개코 원숭이들을 연구한 그런 논문 같은 데 보면,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원숭이 무리가 150마리가 같이 모여 산다. 누가 대장일까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네? 암컷 공부를 하셔서 수컷이라고 말하면 틀릴 것 같으니까 암컷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컷이 리더입니다. 근데 암컷 한 마리가 리더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암컷들이 공동의 리더예요. 덩치 큰 수컷은 그럼. 덩치 큰 수컷은 덩치가 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력이 있으니까 힘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나이 많고 지혜로운 암컷들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무리해서 추방당하면 정글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에 내쫓기면 처음에는 그래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위험한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뒤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털을 골라주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과시 욕망에 넘치던 수컷들이 힘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공동체에서는. 이게 여성 동물 행동학자들의 현장 연구 논문들에 나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무리의 리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역시 나이 많고 지혜로운 암컷이 리더. 물이 없다. 가뭄이 들고 메마르고 있던 물도 다 없어지고 물이 없어서 막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할머니 코끼리가 가자는 데를 따라가요.
그 할머니 코끼리가 30년 전에 가본 곳. 그래서 찾아갑니다. 옛날 어릴 때 가본 곳을 기억하고 가면 다른 무리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럼 결국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늑대 무리들을 연구한 논문에 보면요, 늑대 중에 대장 늑대를 알파 늑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늑대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고 그럴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늑대 같은 놈, 우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언어 속에서 늑대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부정적인 게 많아서 늑대 그러면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알파 늑대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항상 제일 먼저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갈 때 부하 늑대들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동굴에다 대기 먹잇감을 찾아서 먼저 갑니다. 나가서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돌아다니다가 사냥에 성공하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소리가 한 4km까지 가는데 허탕치고 들어올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사자가 사냥하고 뭐 무슨 고양이과 등등들이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그거는 뭐 세렝게티든 그 어디든 간에 카메라를 놓고 우리가 찍어서 성공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일상적으로 늘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냥이라는 게. 그래서 늑대무리를 연구한 걸 보면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닷새고 3일이고 동굴에서 나머지 늑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파 늑대가 나갔다가 한약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동굴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는 나가서 뭐 하라고 했냐. 이러면 알파 늑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막 저항하는 다른 늑대들을 힘으로 제압할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야,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파 늑대가. 야, 오늘도 허탕쳐서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진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알파 늑대가. 그 대신 그 안에 동굴에서 기다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 괴롭히고 이런 늑대들이 동굴에 모여서 한 몇십 마리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제압하고 혼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늑대는 서열 2위인 베타 늑대입니다. 베타 늑대가 그런 역할을 해요. 악역을 베타 늑대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갑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이러면서 그래서 나가야지 어떡하니 또 기다려봐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냥감 먹잇감을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알파 늑대가 울부짖으면 그걸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던 다른 늑대들이 전속력으로 시속 60km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오는 늑대들한테마다 역할을 탁탁 맡기는 거예요. 너는 공격, 너는 후방, 너는 옆에서 유인하는 쪽, 너는 공격 쪽, 너는 선봉 이렇게 역할을 탁 부여하고 그러면서 공동 작업을 해서 사냥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 늑대가 이제 대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잘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가 오면 베타 늑대를 알파 늑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알파 늑대와 베타 늑대가 같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 가장 헌신적이고 그리고 협력을 잘 이끌어낼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늑대를 다시 알파 늑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연구를 한 그 논문에 그 비투스 드레셔가 모은 그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에 해설을 쓴 사람은 대한민국의 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바라볼 때 무조건 사납고 포악하고 그리고 거칠고 덩치 크고 그런 것들이 힘으로 제압해서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먹고 먹히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너무 피상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브라이언 헤어 베네사우스
두 사람이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는 책을 보았는데요. 적자생존은 틀렸다. 진화의 승자는 쾌적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가 제목이 아니에요. 사나운 것이 살아남는다가 제목이 아니에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동물 행동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모아서 낸 책이에요. 이제는 공동체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말로 인류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인가도 따져봐야 되고,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정년까지 일하고 살았다는 것도 자랑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어떤 일에 푹 빠지면서 그 일에 푹 빠져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 그걸 디플레이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말을 합니다. 디플레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푹 빠져서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 디플레이. 이런 여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내 재산을 얼마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권리까지 생각하고 보편적 인권을 생각하면서 안 되는 다른 나라를 막 무력으로 침공에 들어가서라도 우리의 재산과 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이웃나라 간에 다원적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과거처럼 우리가 먼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서양에 발달된 문명과 튼튼한 함선을 가졌으면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식민지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방식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다면 제레미 리프킨은 유로피안 드림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떡갈나무 잎을 들추고 도토리를 파묻는 다람쥐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라. 그대도 나도 가을까지 왔다. 숲의 정강이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기계톱의 질주에 우리의 안락한 정원이 있다고 믿지 말라. 우리의 미래는 불에 탄 나무에서 다시 솟는 연두빛 새순, 하늘 꼭대기에서 거기까지 햇살의 화살 한 개를 쏘고 있는 태양의 따스한 손길에 있다. 국경을 넘어와 땅속 깊이 감춰진 벽을 뚫어버리는 가공할 폭탄의 힘에 한 시대의 가능성을 걸지 말라. 밤의 거리에서 평화를 구하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촛불과 그 불을 받쳐든 어린 두 손에 희망이 있다. 어미 이른 어린 짐승을 감싸 안으며 눈물겨워하는 모성과 연민과 자비 아니면 희망 아니라. 새 한 마리의 목숨과 내 목숨의 무게가 같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그대는 일주문 방티다. 속도와 경쟁과 승리의 갈망에 흔들리지 말고 그만 내려서라. 댄잎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 낙화 이후에 긴 날을 걸어가는 꽃이 발자국을 보지 못하면 그대가 달려가는 속도의 끝은 반드시 벼랑이다. 증오의 말을 가르치지 마라. 세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전 같은 말들이 있음을 가르치되 시인의 음성으로 하라. 나약하지도 않고 사납지도 않은 목소리로 신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라. 거기 희망이 있다. 그들이 희망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 오래도록 희망이 있다. 희망의 이유는 제인 구달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인 구달은 숲에 들어가서 30년 이상 침팬지들과 같이 살면서 침팬지와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래서 스콧 니어링은요, 숲속에 들어가 살면서 이런 좌명으로 살았어요. 숲에서의 삶은 도시에서의 삶, 문명,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는 삶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스콧 니어링은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거예요.
모든 일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동료들을 대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제자들을 대할 때도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 이걸 유지하려면요, 마음이 굉장한 평정심과 오랜 수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 할 것. 우리는 별거 다 해요. 별걸 다 많이 해요. 하루에 이 스페셜 하면서 좋은 걸 배웠는데도 여기 2-3시간씩 들어가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이것저것에 다 댓글 달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별걸 다 관여하고 그냥 매일 분노하고 고조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늘 흥분한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데는 말할 것 없이 공격하는데요. 거기는 자기가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다 뭐 욕하고 막 혐오하고 조롱하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다니는 동안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황폐해질까요? 자기 딴에는 참을 수 없어서 막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막 혼내주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흥분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때는요, 일기예보, 여기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일기예보. 그 일기예보에서 댓글 다는 사람, 그 욕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냥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내일 비 온다는 거는, 구름 낀다는 거는. 거기에 무슨 욕을 할 게 있어요? 막 욕을 하다가 일기예보까지 본 거예요. 내일 비가 오나?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거죠. 비는 무슨 비가 와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 일을 적게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못 가졌거나, 일을 끝냈거나,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가서 댓글을 달 텐데, 일기예보 가지고 하고 다닐 정도면 시간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일, 그거는 멀리하고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늘 흥분한 상태로 사는 나라 사람도 많지 않아요. 늘 흥분해 있어요. 창문에서 습도 바라보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바라보고 새소리도 귀에 들리고 꽃향기도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살고 다람쥐 한 마리가 너무 이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되도록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붕 떠 있어요. 흥분한 상태. 박쥐가 막 날개를 그냥 휘저으면서 막 어디 바이러스 없는 걸 찾아가듯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날 자연과 사람 사이에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만남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동호인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아까 다정한 것이 사랑합니다를 비롯해서 최근에 최재천 교수를 따르는 그런 많은 인지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 사람이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10명? 사람이 살면서 아주 친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대개 150명 정도.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쓰고 강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이 말 좀 이렇게 잘 새겨서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고, 그러니까 스페셜 같은 걸 하면서 해설만 하지 말고 또 공부한 것들을 어디다가 쓰고 또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남을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맨날 요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맨날 막 이렇게 애달캐달하면서 뭐 싸우고 뭐 그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종교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멀리 보면서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그 힘, 이 우주가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늘을 보면 저 별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부터 신의 존재와 죽음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까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사고의 이해의 범위를 쭉 더 넓혀나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할까. 이 마지막이 참 저는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 동안 내 인격이 점차 원융합일이라는 말 있죠? 원융할 줄 알고 통일되고 원만하고 그러면서 내가 균형 잡힌 인격이 되어간다는 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초청을 받아서 강연도 하고 실제로 돌아오면 다시 농사 짓는 거예요. 사탕수수 농사 뭐 이런 농사 짓고 실제로 돌을 가지고 자기 살집도 자기가 짓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중요한 저서들을 남겼고 그 책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숲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간차